김훈의 저만치 혼자서라고 하는 단편이 수록돼 있는 단편집인데, 어, 2020년 작품인가? 아마 그래서 최근에 낸 단편집이라고 봐야지. 선생님이 최근에 그 김훈의 그 수필집인 허송세월이라는 에세이를 선생님이 읽고 있는데, 거의 그 읽고 있는데 너무 참 훌륭한 작가다. 좋은 작품을 쓰는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그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참 대단한 작가고 부럽기도 하고 이렇게 글을 잘 쓴다는 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만치 혼자서는 그 전부터 사실은 선생님이 좀 읽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둔 책인데 미루고 미루다가 몇 개만 단편만 읽고 어, 이번에 너희 가르쳐야지라고 하면서 어, 이 완독을 한 책인데 대체로 이 김훈의 이제 작품들은 사극이 많거든. 우리 남한산성 영화 원작이라든지 이순신 장군을 배경으로 한 칼의 노래라든지 아니면 다산의 가족들 정약전 선생을 배경으로 한 흑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의 노래, 뭐 우륵이라고 하는 가야금의 창시자인 현의 노래라든지 이런 뭐 공무도화가 등등의 이 사극들이 많은데 역사물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이 또 저격을 소설화한 하얼빈이 있었고 뭐 공터에서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대체로 이런 사극들을 위주로 장편을 많이 쓰는데 그런 장편들을 읽다가 김훈의 요즘 이런 세태 소설, 요즘 동시대의 그 현재를 그리는 작품들을 보면 약간 너무 좀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좀 사납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하지만 이게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 것은 알지만 그래서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좀 이렇게 노골적이고 적나라하다? 이런 표현들이 자꾸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제 어, 저한테 혼자서 근데 워낙에 선생님 팬이니까 단편집 안 읽은 책이 있으면 안 되지 팬으로서 그러고서 김훈의 책은 거의 지금 출판된 모든 책들을 다 읽고 있는데 어, 수필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장편이 좋고 장편 사극이 좋고 그 다음에 단편들은 좀 약하긴 한데 그리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부자연스럽다고나 할까 그런데 음, 나이가 이제는 거의 80에 가까우신 이제 할아버지인데 어, 저한테 혼자서는 제법 이제 기량이 완숙함에 경지에 이르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좀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개인적인 선생님의 평이야. 자, 봅시다. 너희가 한테는 이 김훈이란 작가가 그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너희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데까지 김훈의 수필이나 김훈의 소설을 모의고사라든지 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이고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 중에서는 뭐 가장 뛰어난 문체를 가진 스타일을 가진 작가다라고 손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입시를 위해서도 국어 입시를 위해서도 대학 가려고 해도 김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한국 문학을 이야기하면서 김훈이라는 거장을 빼놓고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려울 정도로 그야말로 거장이지. 우리 뭐 특정 시대를 몇 년을 이렇게 떠올리면
1930년대의 이태준이나 1920년대 김동리나 1960년대의 김승옥 혹은 이청준 뭐 이렇게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를 떠올릴 때 지금 우리 동시대의 가장 묵직한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작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가들이 혹은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김훈을 선택을 할 거예요. 뭐 문장을 통틀어서 산문의 문장을 이 줄글의 문장을 어, 우리말로 쓴 산문을 누가 제일 잘 쓰냐라고 하면 음, 과거에는 뭐 1930년대는 이태준이 제일 잘 쓴다고 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뭐, 뭐 임화 뭐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면 뭐 박경리 선생이나 뭐 등등의 거장들이 박완서 선생이나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김훈이 어, 단연 뛰어난 작가고 어, 자기만의 아주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면서도 가장 단단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작가 누구냐? 그럼 김훈이라고 할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디 가서 그 한국 문학에 대해서 너희가 좀 뭔가 안다라는 아는 척을 하고 싶거나 너희가 진짜 글을 잘 쓰고 싶다. 한국어 문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문체를 모방할까? 선생님이 1900, 그, 뭐 90년대 말에 학교 다닐 때는 김승옥 뭐 무진기행이라든지 김승옥의 그 뭐 서울 1964 겨울이라든지 이런 김승옥의 문장을 베꼈단 말이에요. 필사라고 하는데 어 뭐 요즘은 손글씨 잘 안 쓰지만 손글씨로든 워드로든 누군가의 글을 이렇게 베껴서 쓰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이 문체가 몸에 익는다고 해서 글 잘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문장이 배게 몸에. 1900, 뭐 선생님이 이제 20대, 30대 때 글 쓸 때는 뭐 김승호 백기는 아주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사람들한테 요즘 너희들한테 그럼 누구 문장을 따르는 것이 한국어의 가장 단단한 문장을 쓰는 거냐라고 하면 김훈의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카레 노래의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 소설인데 뭐 김훈의 출세작이라고 봐야겠지. 카레 노래에 버려진 첫 문장이 버려진 섬들마다 꽃은 피었다. 뭐 정확하게 선생님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버려진 섬들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임진왜란의 참혹함을 드러내는 첫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아마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일 거예요. 아주 간명한 뭔가 지금 보면은 부사어나 관용어나 이렇게 꾸미는 문장들이 없잖아. 물론 버려진는 관형사절이니까 섬들이 버려졌다는 의미고 섬들은 누구에게 버려졌겠냐? 조정으로부터 국가로부터 벌어졌겠지. 저 남도의 섬들은 왜적들이 유라인을 하든 말든 선조는 뿌리치고 그 의주로 도망갔잖아. 조정은 없어지고. 그런데 자연은 의구하지. 옛날과 똑같지. 그런데 이 보조사 꽃은이라고 하는 아이고, 꽃은이라고 하는 이 은이라는 보조사는 대조를 나타내는데 꽃이 피었다와 꽃은 피었다 사이에서 김훈이 끝까지 고민하다가 꽃은 피었다를 썼을 거야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그런데 은이라고 하는 보조사 하나가 이 버려진 섬들, 조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버려진 이 백성들의 섬들과 자연의 무상함,
또 자연은 봄이 와서 의구함을 저 짧은 문장 한 문장에 이게 전쟁의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놀라운 문장이지. 이런 문장이 혹시 이런 문장이 혹시 써지면 선생님한테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제가요 사실은 이런 재능이 있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어 이런 재능을 가지면 시인을 하든 소설을 쓰든 뭐 작가를 해야지. 아무튼 그런 사람입니다. 김은 어 76세로 나오네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태생이고 아버지가 김광주라고 하는 경향신문 논설위원인가까지 지낸 사람이고 상해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분이고 그 다음에 소설로도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어. 그 아버지 밑에 이제 김훈이 태어난 거지. 고려대학교 중퇴인데요. 중퇴하게 된 것도 아버지가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거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동생이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한 거야. 나는 지금 다니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대학생 두 명을 가르칠 방법이 없는데 김훈이 여동생한테 그랬대. 나는 대학 안 나와도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너는 대학 안 나오면 사람구실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내가 중퇴하고 너 다녀라 그러고서 등록금 있는 거를 동생한테 넘겨주고 중퇴를 했다고 하는 정설입니다. 아무튼 아들과 딸이 있네요. 음. 기회가 되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문의 강연이나 인터뷰가 많이 있거든. 기회가 되면 보길 바랍니다. 팬심으로 권합니다. 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문학상이라고 불리는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황순원문학상 뭐 등등 이거 말고도 이제 상 탄 것이 맞는데 음, 이상문학상의 화장이란 작품은 뭐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은 아니고 역시 카레 노래가 가장 출세작이라고 볼 수 있지. 김훈의 대표적인 언설 중에 지금 하나를 따왔는데 인간의 인격은 그리고 인간의 도덕성은 자기 손으로 지 밥을 벌어먹어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야. 유감스럽게도 너희는 아직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도덕성을 어, 정립하지 못한 상태인 거지. 김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저 말이 그 담고 있는 자기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자기 밥을 자기가 일해서 버는 사람부터가 그 사람의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고 하나의 도덕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말로는 도덕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 수 있어. 어떤 현실에 내가 밥 벌어 먹고 심지어 내 내 입 나만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누군가를 책임지고 내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입장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인격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밥벌이는 지겹고 치사하고 우리의 도덕을 타락시키거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어떤 이상적 삶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김호는 말하면서 동시에 그 밥벌이의 지겹지만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이상을 꿈꾸지만 현실의 밥벌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점, 이런 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잘 다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훈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작품들이 쭉 있는데요. 그 김훈은 카레 노래가 거의 이제 데뷔작처럼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선생님 기억이 40세가 넘은 상태였어. 원래는 신문사에 기자로 계속 그 밥벌이를 하던 사람이고, 이 기자 생활하면서는 그, 우리 서울의 봄이란 영화 너희 다 알다시피 서울의 봄에 전두환, 노태우 등등이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이렇게 해서 정권을 무단으로 탈취한 그런 쿠데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때 유신, 뭐 계엄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아무도 신군부나 전두환에 대해서 글을 안 쓰려고 왜 글을 쓰면 나쁘게 비판하는 글을 쓰면 감옥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찬양하는 글을 쓰면 부역자라고 배신자라고 영원히 낙인 찍혀서 아무도 글을 안 쓰려고 도망 다니고 뭐 출근도 안 하고 막 다 아프다고 핑계 댈 때 김훈이 이제 끌려가가지고 왜 우리 기사 안 쓰냐 그러면서 두드려 맞고 뭐 이랬면서 신군부의 입장에서 글을 썼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그 작가가 됐을 때 김훈이 그때 내가 철저히 굴복당했다.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 앞에서 나는 처절하게 굴복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펜을 들어서 남들, 남들이 안 쓰려고 하는 글을, 굴욕적인 글을 내가 썼다. 대표해서. 뭐 이렇게 밝히는 약간 어떤 사람 같냐면, 진짜 좀 단순하고 순수하다. 혹은, 어, 뭐, 뭐라고 표현하기 좀 뭐한, 단순한 그 어떤 사람? 지금도 운전도 못 하시고 컴퓨터도 못 다루셔서 연필로 지금도 한 땀 한 땀 글을 쓰시는 그 글씨도 사실은 잘 쓰는 분이 아니어서 이 편집하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의 옆에 달라붙어서 편집을 하시는 출판사 직원들이 요즘 누가 이 연필로 이걸 쓰고 있냐. 그런데 지금도 연필로 매일 하루에 몇 장 이상의 원고지를 쓰고 출근해서 쓰고 퇴근해서 이렇게 하는 음, 뭐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 우리가 이번 단편집에서 배경이 되는 데를 보면 자꾸 호수가 나오고 산이 나오고 뭐 이렇잖아. 그게 지금도 오래전부터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일산에서 경기도 일산에 살고 계시고 이 호수공원에서 출몰한다는 얘기가 있어. 어, 팔의 노래하고 현의 노래, 우르게 이야기, 개, 남한산성, 그다음에 흑산, 공터에서 얘는 반절쯤 읽었고요. 하얼빈. 음, 선생님, 우리가 다음에 요 달 너머로 달리는 말, 판타지인데 여기서 개라는 작품에서 개가 주인공인데 이번엔 말이 주인공인 뭐 이렇게 판타지 소설 같은 건데 우리가 한 서너 달쯤 뒤에 요 작품도 장편으로 같이 읽을 생각입니다. 단편 소설의 수상작들은 이런 작품들이 있고요. 지금 저만치 혼자서가 14년도 작품이네. 선생님 한 20년쯤에 내가 그때 사가지고 내가 헷갈리나 보다. 음. 어, 너희가 약간 아직은 그 이렇게 그 약간 어려운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읽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 너희가 나이를 조금 들면 이런 작품들이 빛나는 작품이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절판된 책들도 있는데
내가 읽은 책과 세상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여행, 밥벌이의 지금 아니면 라면을 끓이며 연필로 쓰기, 지금 선생님이 읽는 허송세월 이런 어, 에세이들은 정말 우리 산문에 빛나는 작가가 바로 김훈이다. 음, 기회가 되면 김훈의 작품들을 좀 이렇게 한 땀 한 땀 좀 읽어주고 싶을 정도로 어, 모범이 될 만한 글이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작가이고 그런 글이다. 다음 보면 이, 이 소설에 우리가 이제 오늘 네 편의 단편을 할 텐데 명태와 고래부터 시작해서 대장내 지원 검사까지 네 편의 단편을 할 텐데 이 소설집의 전체를 아우르는 제목이 저만치 혼자서인데 이 저만치 혼자서는 제일 마지막 단편으로 실려 있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기 일곱 편의 단편들이 실려 있는데 그 일곱 편의 단편들 중에 저만치 혼자서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은 어, 아마 기문 문학의 나중에 기문에 대해서 평론을 쓰고 사람들이 연구들을 더 많이 할 텐데 기문의 작품 중에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꼽히는 단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읽었어. 음. 기문이 진짜 어, 사실은 그 한 10년 전쯤에 김은희 공터에서라든지 이 60에서 70대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도 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그 건강 상태 악화가 됐을 때 그때 발표한 작품들이 몇 개나 있는데 너무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작품이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큰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기분이 이렇게 끝나는가라고 했는데 다시 어떤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나서 코로나 시국에 하얼빈이 나왔을 때 회복의 조짐이 보이다가 어, 그런데 14년 작품이니까 그 전이긴 하구나. 근데 10년 전 작품인데 어, 선생님이 시간이 순서가 꼬여서 그런데 어쨌든 이 저만치 혼자서가 지금 상탄 작품들은 뭐 화장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선생님이 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문체가 너무 사납거든. 그래서 별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김훈을 좋아하지만 그런데 김훈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저만치 혼자서는 김훈만이 쓸 수 있는 소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을 다룰 만큼의 완숙함을 김훈이 어느 순간에 갖추었구나. 그래서 어,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소설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선생님이 추천을 한 건데 어, 너희도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세 편 단편하고 그 군말이라고 하는 뒤에 작자 후기를 읽을 텐데 읽으면서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극찬을 할까 저만치 혼자서라는 작품을 어, 좀 이렇게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에서 지금 저만치 혼자서라고 하는 구절을 따온 건데 산유화는 산에 있는 꽃 정도의 말인데 산에는 꽃이 피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시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 배우는 작품이야.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필수 작품인데 여기서 산은 우주를 상징하고 여기 피어 있는 꽃은 존재를 모든 존재들을 혹은 생명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야. 김소월은 1920년대에 우리 현대시의 문을 연 사람인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고 이 작품이 1925년에 발표됐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 현대시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시대야. 그런데 그 완전 황무지에 그 아무 시도 없었던 현대시를
어떻게 쓸 것인가도 감을 잡지 못하던 시절에 이 평북 정주 사람 김소월이 이런 시를 썼다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놀라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 이 시옷을 앞에다 쓰면은 이 된소리로 읽는 거예요.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수미상관 이런 거죠. 꽃이 피고 꽃이 지는데 우주에 존재들이 탄생을 하고 끊임없이 생명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또 이게 탄생과 생명이라면 또 이런 삶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지. 소멸하는 거지. 산에는 꽃이 지는데 마찬가지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탄생과 죽음의 과정에서 이 우주에서는 어떤 존재가 무한히, 무궁히 계속 생명과 존재가 태어나고 한쪽에선 계속 생명이 없어지고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산에 피는 꽃이 계속 피고 계속 지는 것으로. 그러면 나머지 삶과 죽음에서 우리의 삶이 있을 텐데 탄생과 죽음의 사이에 그 삶의 본질은 어떻다는 거야? 저만치 혼자서라는 거예요. 어, 인간의 뭐 불가피한 고독 이런 거지. 굳이 뭐 실존주의까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사실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잖아. 사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지. 그리고 우리는 서로 이해받고 존중받고 중요한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한 사람의 관계라 하더라도 100%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지. 나의 탄생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고 나의 죽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 당연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계속 선택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지. 이걸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인데 그 선택을 남이 해준다면 그것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지. 그 사람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수많은 존재들 사이에서 있는 거지. 수많은 꽃들 사이에서 우리는 있어. 그런데 어떻다고 저만치 있다고. 그렇게 어떻게 있다고 혼자서 있다고.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이 새도 꽃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 존재니까. 산이 좋아 산에서 산대. 꽃이 좋아 산에서 산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존재를 좋아해. 이게 비극의 시작이지. 우리는 필연적인 고독과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독을 갖고 있어. 남이 날 대신해 줄 수 없고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고 누가 내가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잖아.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연민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벗어날 수 없는 고독이 있다고. 그런데 그 고독이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들어내냐면 다른 존재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내지. 그게 사랑이고 이 시에서는 새가 꽃을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 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들 간에 하나 되고 싶은 열망이 우리한테 어떤 걸 만드는 거야? 우는 걸 만드는 거지. 김소월이 이 현대시가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이 정도의 수준의 시,
전체로 보면은 산에는 꽃이 피네 이런 삼음보에 민요적인 이 우울한 분위기의 율조를 집어넣었다는 점. 그리고 그 삼음보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속도감을 만들기 위해서 행을 막 밀어서 듣기로 저만치 혼자서 쭉 빠르게 읽히기도 하고 이런 운율을 만드는 점이라든지 전체의 수미상관의 이 안정적 구조가 누군가는 뭐 이렇게 산의 모습을 형상한 것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든 않든 이 김소월의 산유화야말로 삶의 본질이 고독이고 그 고독함 속에서도 우리는 왜 사냐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는데 그 힘으로 사는데 그것이 우리를 울게 만드는 거지. 왜? 우리는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으니까. 아마 김훈이라는 작가가 이 소설집을 내고 그 김훈의 저만치 혼자서라는 시를 뭐 소설을 쓸 때 거기 주석으로 달려 있잖아. 이 소월에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에서 따왔다라고 이렇게 오마주하면서 가져왔는데 김훈 자기의 문학을 잘 표현한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해. 김훈의 이 작품들을 보면 거기 나오는 뭐 우르기든 남한산성의 최명길이든 김상원이든 아니면 흑산의 유배간 정약전이든 다 저만치 혼자서 고독한 인간. 카레 노래의 이순신 장군은 앞에서는 적이 날 죽이려고 하고 뒤에서는 임금이 날 죽이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해받지 못하는 모순의 장수가 마지막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그야말로 실존적 고독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음, 그런 점에서 어, 저만치 혼자서라고 하는 제목은 아주 훌륭하게 따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네 편의 단편이 수록돼 있는데 명태와 고래라고 하는 것 작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어, 배가 흘러가가지고 어부가 물고기 명태떼 잡으러 갔다가 북한 그한테 납포돼가지고 간첩이 아니냐고 두드려 맞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네 고향 어떻게 생겼어라고 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가 그것이 나중에 풀려난 다음에 그 어부 생활하다가 그 그림을 토대로 해서 그 난파된 간첩들이 침투했고 그 간첩들이 잡히면서 주인공 그 주인공이 춘뭔데 아무튼 먼춘시인데 근데 그 사람을 다시 국정원에 잡아가지고 간첩이라고 고문해서 자백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 망가진 삶으로 간첩으로 산 사람의 비극적인 어떤 현대사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작품이죠. 음, 선생님이 볼 때 이 명태와 고래라고 하는 이 어떤 대비, 컨트라스트가 어, 그 어떤 울림을 주는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 명태는 아주 소박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 가까운 우리 삶에 어떤 아주 가까운 밀착되어 있는 물고기잖아. 음, 차민재, 네. 민재야, 너 명태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명태. 뭐, 명태. 뭐, 그렇게 생겼죠, 그럼. 명태를 명태를 얼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아, 아, 동태가 되는 거야. 우리 동태찌개 그리고 생으로면 생으로 그냥 끓이면 생태라고 하고 명태를 말리면 북어라고 해. 그런데 명태를 말릴 때 북어처럼 바짝 말리지 않고 덕장에서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반건조 비슷하게 꼬리꼬리하게 말리면 황태라고 해.
황태 해장국 할 때. 그리고 새끼는 말리면 코다리라고 해. 명태 알을 명란이라고 하고 아마 명태 내장을 창란이라고 하나? 이거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어 명태는 우리 밥상에 맨날 올라오는 그런 아주 친숙한 물고기인데 이게 한대성 물고기야. 그래서 그 동해의 찬 물에서 잡히는데 요즘은 동해 바다가 뜨거워져가지고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저기 그 오호츠크에 저기 러시아 바다에서나 잡히는데 그래서 요즘 명태는 다 수입인데 고래는 명태하고는 사이즈부터가 다르고 아주 심오하지 거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그 보통의 삶 평범한 삶 보통의 평범한 삶하고 고래는 그거보다는 좀 더 어, 높은 삶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음, 뭐 이 소설 안에 주인공의 삶이 어, 아주 명태 같은 삶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어떤 사람의 삶.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감옥에서 배운 그림을 가지고 어, 족자도 없이 액자도 없는 그 이 전시회를 열고 자결을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으로 비극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 작품인데 음, 김훈의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드러난 작품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수빈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연결이 되기에는 상징성들이 되게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특히 그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만들어 놓은 어떤 바위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과 무가치한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단단한 바위 같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상징성을 갖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읽히기도 했고요. 어, 손이란 작품은 뭐 읽기가 좀 불편한 작품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선생님도 읽으면서 어, 이런 류의 소설이 김훈식의 어떤 그 글이거든. 선생님이 아까 되게 사납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 어떤 비극을 형상화하는 방식에서 너무 이렇게 돌려 말하고 부드럽게 깎아서 상처를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상처가 나는 방식으로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주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이렇게 던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선생님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나랑 맞지는 않지만 김훈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은 있는 것 같아. 뒤쪽에 그 이 책을 다 읽은 친구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썼는지 후기가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텐데 김영환이라고 하는 그 소방관 출신의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 김훈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나 봐. 그런데 어 이제 배를 타고 버트 구명정 같은 걸 타고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그 소방관의 소방사의 구조대원의 손에 느껴지는 그 살고자 하는 손짓 같은 거 있잖아. 그거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계속해서 집요한 질문을 해서 그 느껴지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다는 거야. 이 소설에도 가출 소녀가 참혹하게 강간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경찰은 얘기하는데 이제 뭐 실체는 알 수 없지. 그런데 그 묵수의 손을 가진 아버지가 내 딸은 자살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끝까지 뭔가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고 하지 않냐고 그렇게 소방관이 얘기하지 않았냐고 구조대원이 그 얘기 그 장면을 그렇게 소설로 형상화하면서 이 소설이 아주 불편한 점은 이게 가해자의 엄마가 주인공인 거지. 그래서 피해자의 처참하게 죽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엄마의 관점에서 가해자인 아들을 생각하는 것. 엄마는 엄마이기 전에 여성이고 동시에 이 가해자의 엄마로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 우리 전에도 그, 음, 책, 베르나르트 베르나르트 슈링크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책 읽어주는 남자. 기회가 되면은 뭐 선생님과 같이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인데 더 리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버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 여기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지는 거라 그 사람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것이어서 사과하는 거라고. 내가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잘못은 내 잘못이라고 책임지는 거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 책 읽어주는 남자, 나치 전범을 사랑하게 된 남자에 대한 이야기지. 어, 굉장히 불편한 작품인데 이 불편함 속에서 이것들을 불편하다고 끄집어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한 대로 자기 문체로 수면이 올려놓으면서 어, 아주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처한 이 엄마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해자의 엄마로서 피해자의 아버지, 목수인 아버지가 어느 절에 그 집을 짓고 있다고 하는 그 목수의 손을 떠올리고 그 목수를 만나러 가는 옷을 사가지고 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야, 저게 말이 되나? 저게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어, 기분답게 끌어가고 있다 내용들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뭐 이 작품은 아마 너희들도 읽으면서 되게 좀 불편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음 저녁 내기 장기는 대장 내시경 검사와 함께 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작품이라고 생각 들어. 어, 우리가 늙는다는 것이 사실은 너희들한테는 이게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다가올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뭐 50대, 60대쯤 되면 조선시대 때는 아유 장수했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늙은 상태에서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영양이나 뭐 의료가 잘 돼서 건강하신데 통상 100세 세대가 된다고 하면서 우리 인구를 채우고 있는 그 반절 이상이 노년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사회에 이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 노인들에 대한 이해나
그 노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런 이해들은 사실은 좀 없는 것 같거든. 선생님 나이가 되면 선생님이 이제 40대 중반인데 이제 슬슬 약간 눈이 예전같이 잘 안 보인다든지 노안이 온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도 머리를 염색하는 거거든. 흰머리가 자꾸 생겨가지고 염색을 안 하면 흰머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이렇게 단정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염색을 하는데 흰머리가 생긴다든지 내가 이제 노화가 되는 거 늙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야. 예전처럼 이렇게 운동을 막 이 빡센 운동을 못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직도 선생님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늙어 가는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내 자신이 늙는 것은 아직은 이렇게 막 느끼진 못하거든. 그런데 이제 내 앞에 닥칠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현재 겪고 계신 문제들이고, 이러면서, 늙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늙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프고 초라하고, 대장 내시경 받으러 갔는데, 같이 갈 사람 없는 건가? 뭐 이렇게, 어, 저녁 내기 장기에 보면 그냥 장기두는 서로 이름 통성명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두 남자 할아버지가 각각의 사연을 가지고 어, 장기 두면서 이 장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초나라와 한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을 그, 그 상징하는 게 이제 초한 대전이 장기의 모티프인데 어, 선생님은 이제 어렸을 때 뭐 장기를 많이 두고 이제 좋아해서 이 졸들이 앞으로 막 밀려와서 한 칸 한 칸 다가와서 이렇게 왕을 압박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어, 이 뭐 이 포 앞에 어떤 넘어갈 것이 없어서 그 절박한 상황 아니면 왕이 피해서 조정이 무너지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역시 김우는 그 사극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 아주 유려하고 자연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러면서도, 그 장기 두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들,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유비출이 되는, 노년의 한 발 한 발 죽음 혹은 질병, 내 몸이 무너지는 것들을 내기장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내기장기를 끝내고 저녁 내기니까, 한 분은 불은 짬뽕을 먹고, 한 분은 볶음밥을 먹는. 그러면서, 어, 그 짬뽕 국물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조미료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감각적인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역시 대가의 문장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대장내시경은 뭐 너희들은 아직 할 나이가 아니지만 이게 사십세인가 넘으면은 2년인가 한 번마다 해야 되는데 뭐 아주 굴욕적이지요. 아무튼 그런데 어, 이런 검사를 해야 되는 심지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찮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의 장례식장에 가는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김훈의 에세이들 수필들에 보면 자기의 삶이 요즘 그런 식으로 부의를 받고 어, 누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중에 연락을 받으면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냐 그동안 죽은 사람을 마치 살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나는 무엇이냐, 뭐 이런 이제, 죽음의 문제를 자꾸 이제 곱씹고 계시는데, 그 늙은 육체와 늙어가는 정신, 그리고 그 노인네를 중심으로 떠나는 사람들, 어, 아내와의 늙었는데 아내와의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는 하루하루 또 살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이런 노년의 삶들을 그리는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특히 1인칭으로 그리는 작품이 이런 것들도 어, 우리 시대의 그 거장이 써야 되는 글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한번 질문을 좀 해볼까요? 음, 정신호, 네, 신호는 이거 다 읽었냐? 대장내시경까지? 네, 대한내시경 읽었어요. 음, 단편 중에 어떤 단편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 대장내시경이요. 대장내시경 검사야. 플레이. 대장내시경 검사에 어, 어떤 점에서? 되게 뭔가 대장내시경 검사 해가지고 제목이 음,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음, 자극적이라기보다는 흥미를 그래, 끌잖아요. 자극적이지, 그래.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음, 생각보다 되게 아무 일도 없었어가지고 기억에 야, 그 남았던 것 정도면, 같아요. 야, 그 정도면 충분한 일 아니야? 아, 그런가요? 저는 뭔가 그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 너희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이 네, 느낄 때는 아주 리얼한 작품이라고 느꼈거든. 네, 맞아요. 가족들이나 뭐 이런 관계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신우의 이제 할아버님 정도, 할머님 정도의 연배쯤 되시는 분들이 겪는 문제들 아니야, 이런 문제가. 네, 그러면서 그리고 너도 언젠가는 겪어야 할 문제잖냐, 신우야. 맞습니다. 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 지금 나항의 그 소설 문학을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런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직은 겪어보지 못한 몸이잖아.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고 그래서 이렇게 남의 경험으로나마 혹은 누군가의 상상의 산물인 소설로나마 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게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렇게, 이렇게 늙어 가시는 분들의 쓸쓸함이나 실제로 몸이 아프고 막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어, 공감하고 연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좀 그 인지적으로 좀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을 빨리빨리 읽어야 정다민이 읽을 거 아니야. 아니, 제가 책을 두고 갖고 음, 가버려서 제 동생이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다, 죄인. 오빠가 죄인이다. 야. 음, 김재민, 예, 재민이는 이 책을 다 읽었나? 다는 못 읽고 저거 뭐냐 그 음. 손까지 읽었어요. 아, 그래. 손은 어땠어, 재민아? 손이요? 되게 음, 약간 좀 되게 그 주제가 좀 자극적이긴 했는데 그런 주제가 되게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거의 없었던 주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되게 그냥 약간 이런 충격적이지. 예, 이런 것도 소설로 쓰는구나 싶은, 그지? 예, 맞아. 너희들 중학생들한테 읽히기에는 약간 자극적인가? 약간 그런 고민도 선생님이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음, 어쨌든 우리 삶의 비극이고 없지 않은 아픈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잖냐, 재민아. 예, 알고 있나?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거? 네. 어떻게 알게 됐나? 그냥 제가 네가 엄마 말대로 안 되잖아, 엄마 맘대로. 응? 네, 맞아. 그런데 어, 그래서 남이라고 생각하고 쟤는 제 인생이고 제 탓이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이 부모 마음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 그래서 어떤 막 진짜 참혹한 마음을 엿본 것 같아서 읽고 났는데 좀 불편하더라고 선생님 마음이. 음, 아마
그 너희들한테는 약간 충격적인 작품이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음, 삶의 참혹함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들도 우리 삶의 일부니까 소설로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 송하은, 송하은, 송하음이 마이크 안 되나? 조에서 마이크 안 되나? 조에서 김시윤, 네, 김시윤은 이 책을 읽어봤나? 저 구하는 걸 깜빡해서 못 읽었습니다. 아, 그래? 김시윤이 생각하는 좋은 글은 무엇인가? 어,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좋은 글이 아닐까요? 음, 멋진 답변이네요. 그렇지. 어떤 뭐 글도 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일 텐데 그것이 힘이 있어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뭔가 그런 에너지를 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글은 좋은 글이겠지요. 자, 일단은 그 오늘은 전체적으로 김은의 삶이나 뭐 이 김은 작가에 대해 소개를 주로 했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진행을 할 텐데요. 어, 다음 시간에 읽을 영자라는 작품은 어디지? 신도림역인가? 신도림의 그 공무원 학원들 주변에서 컵밥 먹으면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사는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다룬 작품이고, 서팔 GOP는 또 청년들이 군 생활하면서 겪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만치 혼자서는 호스피스 그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수녀로 평생 봉사하시고 성직자로 사신 분들이 이제 인생을 마감하는 도라지 수녀원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수녀원에 이제 젊은 그 신부님이 평생을 헌신하면서 숭고하게 살아가시던 그 수녀님들이 죽음을 앞두고 혼미해지고 몸이 아파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성직자로서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이런 그 조건들을 우리한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삶의 의미라든지 성스러움과 속됨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 그리고 삶과 죽음, 젊음과 늙음이라고 하는 이런 컨트라스트를 대비를 잘 보여주는 아주 명작품이라고 생각해.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다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저만치 혼자서를 먼저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에 작가 후기가 군말인데 군은 쓸데없이 덧붙여진 군살 뭐 이럴 때 군이지 군더더기처럼 쓸데없이 덧붙인 말이다라는 겸양의 후기인데 이것도 작가가 어떤 의도에서 어떤 소재로 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 하나의 또 에세이로 볼 수도 있으니까 꼼꼼히 잘 읽어오기 바랍니다. 오늘 책을 못 구해서 못 읽은 친구들 어, 책 구해서 다음 주까지는 다 읽고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요. 시험이 이제 또 슬슬 다가오네요. 자, 공부합시다. 빠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입니다. 고생했다.